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차 시입니다. 35차 시 세계와 한국 경제의 변화 이 부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차 시를 연달아 갈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일단 지난 시간 진단평가 1번 풀어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지난 시간 배웠었죠? 이 이후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NGO라고 하죠. NGO라고 하는 것은 비정부 기구라고 했어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비정부 기구 한글로 써주고 그리고 NGO라고 적어줍시다. 사실 한국사에서 다룰 수도 있는 지식이지만 사회 시간에 많이 다루는 지식이죠. 자, 그리고 2번 문제요. 2000년대 이후에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 방법이죠. 자, 촛불을 들고 시위한다. 촛불 시위. 촛불 시위. 촛불 시위. 잠깐, 촛불 집회? 시위? 우리 교과서에 뭐로 돼 있지? 어, 촛불. 촛불 집회로 돼 있네요. 죄송해요. 예. 교과서 돼 있는 용어로 씁시다. 같은 거긴 한데, 촛불 집회. 죄송합니다. 촛불 집회. 교과서 용어로 통일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1997년 말에 외환위기와 그 극복 과정, 그리고 이후의 한국 경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개방, 세계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제1, 2차 석유파동이라고 배웠었죠? 그때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맞았어요. 그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미국 같은 나라들,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죠. 자, 이런 나라들이 농산물, 그다음 섬유, 철강, 금융, 지적 재산권 등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저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전면적 시장 개방을 논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즉, 선진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들, 즉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거든요. 막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죠. 근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시장을 전면적으로 열어라. 즉, 이전에는 선진국들이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권투로 따지면 자기들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제 헤비급 선수고 이 개발도상국들은 아주 경량급 선수라서 같은 체급이 아니니까 좀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도 경제적 어려움 겪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 봐주는 거 없고 농산물, 섬유, 철강, 금융, 지적 재산권, 경제 전 분야를 다 니네 시장 개방해가지고 한판 붙자 이겁니다. 즉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냥 한판 붙자 이거예요. 자유롭게 경쟁하자. 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경제가 잠식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된 거예요. 1993년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거 UR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는데 이게 바로 이 전면적 시장 개방을 논의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도 농수산물 같은 것을 외국 국가, 다른 나라의 그 수입 농수산물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 농수산물을 먹고 있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농수산물 수입이 되게 제한이 됐어요. 엄격히. 그래서 우리 농수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보호막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9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거를 영어 약자로 GATT, GATT라고 하는데 이 GATT 체제가 관세라든지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즉 시장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건데 이러한 가트 체제가 흡수 통합돼서 더 큰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두 번쯤은 들어봤겠죠. 최소 WTO 국제무역기구라고 하는 WTO입니다. 자, 요거 교과서 289쪽을 볼게요. 자, 세계무역기구 WTO는요, 자유무역을 확대하고요, 통상 분쟁을 해결하며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거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WTO에 가입을 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국제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세계 자본시장이 통합되는데 결국 선진국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겠죠. 자, 한국 경제의 변화는요, 전 세계적 시장 개방의 흐름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원래 자유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유 중시하는 거. 이미 근대, 그리고 현대 세계를 풍미했던 이론이에요, 자유주의는.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너무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도 조금 제한하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 복지도 하고 이 자유 경제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챙겨주자. 이러한 그 어떤 수정주의,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신, 다시 자유주의다. 새로운 자유주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좀 줄여라. 그동안 정부가 계속 시장을 규제하고, 부를, 그 뭐라고 하죠? 그 부의 불평등, 그다음에 뭐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정부가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시장에 손 떼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해가지고 다시 경제 그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의 어떤 그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자, 이거 한국사 시간에 결코 이거 의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민영화되고요.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6년에 대한민국은 OECD라고 하는 일명 뭐 선진국 클럽으로도 보이죠. 그 클럽 선진국 클럽으로도 불리죠. 이 OECD에 가입하게 돼요. 자, 이거 하나씩 보면 공기업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음, 그 뭐가 있을까요? 예. KTNG 같은 거 있잖아요. KTNG. 요런 거는 예전에는, 음, 한국담배인상공사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담배인상공사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영화, 민간 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민간 기업들이 꽤 많아졌죠,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가 개입하던 것을 이제 민간의 영역에 맡긴다는 거죠. 금융 규제도 완화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거고요. 어, 경제 활동에 좀 더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OECD는요, 교과서 289페이지 쪽나게 볼게요.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96년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자, 이 OECD 가입할 때 의외로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어요. 이런 OECD 같은 곳에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개방화되는 그 세계 경제 체제에서 그러한 어떤 세계 경제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속해버리는 순간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열된 것들 있죠. 공기업 민영화, 금융규제 완화, 1996년 OECD 가입 이런 거 내용은 신자유주의로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도 어쨌든 전 세계적 시장 개방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외환위기 발생과 극복 과정을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배경. 자, 외환위기라는 건 외국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일어난 위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배경에는요, 급격한 시장의 자유화. 아까 얘기했죠. 신자유주의 정책이, 급격한 시장 자유화와 경제 개방을, 어, 가속화시켰는데, 이, 어, 과정에서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합니다. 자,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할 때 금융규제 완화됐으니까 돈도 막 은행에서 많이 빌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업들이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요. 외국 투자자들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대출을 회수합니다. 즉,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라든지 일본 엔화 같은 외환 보유고가 점차 바닥이 나는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빼니까요. 자,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연쇄 부도,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97년 말 당시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최대한 그 비밀로 하죠. 외부에는 이런 걸 노출하지 않고. 자,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국한테 그 빚을 갚을, 외국한테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파산하면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국가에 가가지고 그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것처럼 국가도 도와주세요. 구제. 도와주세요. 뭐로? 돈으로. 즉, 돈 때문에 지금 파산 당했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 구제금융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돈을 누가 빌려주냐? 다른 나라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는 기구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자, 이거 290조 쪽날개에서 볼 텐데요. 사실 IMF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했었죠. 김혜수 나오는 거. 거기에서도 이 국제통화기금 IMF한테 구제금융 받는 거,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는요, 쉽게 말해서 내용은 이래요. 유엔의 전문 기구로서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쉽게 말해서 빚쟁이 나라가 된, 순식간에 그냥 그 빚쟁이 나라가 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주체였기 때문에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요. 어떤 요구들을 하냐면 일단 지금 대한민국 경제 운용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또 자, 저 기업과 저 기업하고 너무 겹친다. 그러니까 합쳐버려라. 그리고 저 기업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외국 자본한테 싸게 넘겨라. 그리고 저 기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직원을 줄여라.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서 이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 말에 일어났던 이 IMF 구제금융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입장에선 전 정권이 어떤 저질러 놓은 어떤 일, 그거를 수습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처음에.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 들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조조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기업과 기업이 통폐합되고,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직원이 감축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 자본에 팔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뉴스에서 이 뉴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매일 이런 내용들이 보도됐어요. 선생님은 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진짜 목숨을 끊는 그 가장, 그리고 일가족이 경제난에 시달려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연탄불 피워놓고 막 죽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 그리고 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영위하던 사람이 한날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97년 말, 그다음 98년 이 시기는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보면 이때 집안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면 차마 가족한테 말하지 못하고 아침에 그대로 그 출근할 때 입는 복장을 입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돈도 없으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 교차로라고 해서 지금도 있죠. 교차로라는 그 무료 신문 거기 보면 이제 구인난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구인난 이제 그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아침에 교차로가 딱 오면 바로 챙겨가지고 여기저기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막 그 줄을 서고 있는 거죠. 핸드폰이 그때 거의 없을 때니까 교차로 보고 계속 전화 돌리고 이제 뒤에 사람이 이제 비켜라 나도 전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부실기업 은행을 통폐합하고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의 근무오기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자, 일단 노사정위원회 먼저 보고 근무오기 운동 볼게요.
자, 노사정위원회는 뭐냐면요. 교과서 290페이지 쪽날개를 보시면 노사정, 즉 노동자, 그다음 회사, 정부, 즉 근로자, 사용자, 정부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된 건데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은 사실은 회사 측에도 굉장히 부담이었지만 이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을, 근로자들의 희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노동자, 회사, 정부 같이 모여서 한번 대타협을 해보자. 협조해가지고 위기 극복해보자 해서 만든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근무호기 운동은 교과서 288페이지 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힘으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해서 98년 초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자, 기업가, 연예인, 정치인, 종교 지도자 등 유명인,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이 참여를 독려했고요. 전국적으로 225톤의 5톤이 넘는 금이 모입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을 수출해서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무려 22억 달러나 늘릴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국채보상운동 배웠죠? 이것도 일본에게 진 나라 빚을 갚으려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도 선생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집에 있던 애기 돌반지, 그 다음에 뭐 금목걸이, 남편이 하고 다니던, 그 다음에 집에 뭐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 받았던 뭐 금 거북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막 가져온 거예요.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물론 이걸 나라에 그냥 바치는 건 아닙니다. 금을 파는 거죠. 금을 나라한테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그 당시 빚을 진 나라잖아요. 근데 이 빚을 진 나라, 그다음 경제가 어려운 나라한테 어떤 나라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도 사실 달러화를 확보하는데, 외국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금은 다르죠. 금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대한민국 뭐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금은 금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파는 금도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장롱 속에 외국 돈을 들고 나와 모금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달러화와 그 외국 돈, 엔화 같은 이런 돈들을 또 이렇게 모금하는 캠페인도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 금모으기 운동은요,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전 세계에 알린 순간이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부의 노력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리고 뭐 또 회사 측, 그다음 정부의 협력 그리고 희생 그리고 시민들의 근무호기 운동 덕분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 갚습니다. 자, 이거는 IMF도 놀랐고 전 세계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갚을 줄은 몰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등의 실시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직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 망했고요. 정리해고라고 해서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인원을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합니다. 자, 4명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이 잘릴 때까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팀 사람들은 얼마나 직장 생활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잘릴까 봐. 그리고 내 동료가 잘린다고 해서 또 마음이 편한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근로자 파견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청을 주고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자,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해직됐고요. 노동자들은 이런 해고는 경제적인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투쟁도 하고 저항도 했어요. 자, 지금은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비정규직. 자,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러한 IMF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요, 그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중산층이 축소돼요. 즉,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중간층은 줄게 된 거죠. 자, 교과서 290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자, 아래 있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IMF 당시에 맨날 뉴스를 틀면 기업의 연쇄 부도, 기업 망한 거 있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자, 그리고 97년 11월 22일 이 신문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200억 달러 수준의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어젯밤 긴급 회견. 자, 이거 보고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야, 우리나라 OECD 가입하고 선진국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자, 지하철 역내 노숙자들 98년 구지구리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불과 한 20여 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은 무슨 등산 가는 사람처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음,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그 교차로 신문 보면서 구인구직하고 일자리 게시판 가서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많았습니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새로운 과제입니다. 자, 오늘날의 한국 경제.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 영어로는 FTA라고 합니다. 자,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라는 건데요. 요거 교과서 291쪽 쪽날개를 좀 볼게요. 자, 자유무역협정은요,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팔 수 있고 삼성 핸드폰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특히 미국산 소고기, 그다음 미국산 농작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과 FTA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산 소고기가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한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사 먹죠. 자, 물론 한우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한우가 비싸도 맛있다. 뭐 이런 인식과 또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그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만 따지면 이 FTI 하에서 미국 축산물을 당해낼 수가 없죠.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이 자유무역 협정이요, 2004년 처음으로 체결이 됐는데 우리나라와 제일 먼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의외로 칠레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남아메리카의 남부로 긴 나라 있죠. 자, 이 칠레랑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칠레 하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지만 칠레산 와인 뭐 이런 거 유명하죠.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값싼 그리고 뭐 맛 좋은 칠레산 와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칠레산 와인이 흔해졌죠, 굉장히. 자,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무역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2004년 이래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과제는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인해 대무역 의존도가 더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무역은 이 내수 시장, 이 국내 시장으로는 어림도 없고 항상 대외 무역,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특징이 있죠. 대기업의 소상공업 진출, 대기업들이 뭐 동네 상권이라고 그래서 뭐 장사 안 하는 게 없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층 간 격차, 경제적 격차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이 OECD,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규제 완화, OECD 가입 등은 전부 다 이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죠. 자, 2번 외환위기에 대해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MF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았죠. 그 사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적어주시고요. 뒤로 넘겨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같이 풀게요. 세계무역기구 WTO죠? 무역 장벽 낮아지면서 국제 경량 증가했다. 맞네요. 김영삼 정부 97년 말 FTA가 국제금융 아니죠? 자, 이거는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자, 국제통화기금 2번 볼게요. 국민은 자발적으로 근모으기, 높은 구조조정,
외부 자본 유치, IMF 관리 체제 조기 극복. 자, 이렇게 IMF 관리 체제를 극복한, IMF 경제 위기를, 외환 위기를 극복한 정부는 어딜까요? 어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고, 김대중 정부가 극복했죠. 금모으기 운동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어요. 1번입니다. 2번 아니에요. 3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제기구. 95년에 출범했대요. 세계 무역 장벽 해소에 기여했대요.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 집행권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WTO라고 했는데 국제 무역 기구, 영어 약자로는 WTO, 국제무역 기구입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외환 위기 극복 모습으로 옳은 거래요. 베트남 한국 군대 파기 웬 말입니까? 60년대 말. 국민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기 요구 맞죠. 미국 외환위기 극복에 위한 차관적인 것도 미국으로부터 차관받은 게 아니라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죠. 자, 틀렸어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였다. 자, 이거 맞네요. 니은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은 옛날 얘기네요.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 얘기고. 자, 넘겨서 36차신데요. 자, 이것도 그냥 되게 상식적인 건데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할게요. 자, 2000차 진단평가 먼저 풀겠습니다. 자유무역 확대, 회원국 간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교역 촉진에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는 좀 전에 배웠죠. 세계 무역 기구, WTO. 자, 2번. 김영삼 정부 때 국제 통화 기금, 영어 약자로는 IMF, 구제금융 요청했었죠. 자,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과 사회 문제에 대해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해도 되고요. 사실 뭐 문제로도 이렇게 물어볼 만한 것도 마땅치도 않고 그냥 답지로 몇 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할게요. 자, 사회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족 형태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있어요. 1인 가구도 많아졌고요. 자, 사회적 문제가 많아요. 독거노인, 질병, 빈곤. 특히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우유가 계속 쌓여있으니까 뭐 이렇게 놓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시신 발견하고 이런 일 벌어지죠. 자, 고령화 빈칸 채워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일본 보고 우리 일본에 노인 많다. 거기 고령화 사회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 뺨치는 나라가 됐어요. 자, 청년 실업과 자녀 교육비 지출 증가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기피해요. 자, 출산율이 하락했는데요.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겠죠? 자, 얼마나 출산율이 심각하게 하락했는지 교과서 293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 293쪽을 보시면요. 1983년만 해도요, 나라에서, 야, 자식은 둘도 많다. 너무 많아. 하나만 낳아. 이랬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어요, 이때. 그리고 선생님은, 삼남매인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도, 자식이 셋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손대고, 셋이나 낳았다고, 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둘이 그냥 보통이고 이제 나라에서는 한 명만 나라. 인구 자꾸 늘어난다. 너무 많다 인구. 한 명만 나라.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면 아니 인구도 많은데 땅도 좁은데 사람만 많으면 어떡하자고 셋을 낳냐. 이랬던 시기예요. 그런데 2015년 30년 후에 가족은 많을수록 행복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애가 셋 이걸 장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거의 세계에서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지원책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나요. 자, 그래서 노년층 인구가 14% 이상이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이런 추세는 점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경제 발전도 굉장히 빨랐지만 이러한 선진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현상, 저출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실 걱정이에요. 특히 집값은 자꾸 오르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또 급여는 많이 안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아니 저기 뭐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온 국가가 진짜 여기 손
발 걷어붙이고 나서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라고 되어 있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소득의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됐어요. 슈퍼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완전히 몰락해서 건전한 중산층이 얇아졌어요. 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도 심해졌고요.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학제도 신설하고 나눔 추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불평등,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졌죠. 다문화 사회 진입과 사회 변화. 음, 자, 여러분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른 문화권과 이동 연결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인구의 이동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등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 다문화 사회는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에서 시작이 됐죠. 농어촌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국제 결혼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어려움, 그리고 요거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민족이라고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민족 이런 것에 대한 좀 배타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선진국이나 약간 백인들에 대한 이 차별 편견은 좀 덜한 편인데 어,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는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차별과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자, 해결 노력.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소통하는 데 필요하고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처우 개선의 법률 등등이 많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이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합시다. 자, 4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 자, 한류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류 잘 안 쓰죠. 그냥 요즘에 뭐 K-팝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사실 넓은 의미로 K-팝도 한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류라는 건 한국 문화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1990년대 우리나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 뭐 그다음에 K-팝 등의 대중문화를 넘어 사물놀이, 난타 등 전통문화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선생님보다 여러분 더 잘 알죠? 295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295페이지 자료 뭐가 있을까? 예, 요거. 자, 이거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뭐 겨울연가 맞나?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배용준, 최지호 같은 배우들이 90년대 말 일본의 그 몇몇 마니아층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 대장금 같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중국, 타이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영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에요. 이영애 배우. 자, 그런데 대장금은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방영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란 이란에서 대장금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물론 몇 년 전 기사긴 한데 이란에서 대장금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시청률이 뭐 50%가 넘는다고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여기는 되게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이슬람 그 교리를 그 철저하게 지키려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와 이런 우리 한국 전통 문화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에서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배우들 연기나 뭐 이렇게 거기 나오는 뭐 이렇게 음식들 뭐 이런 것도 막 흥미롭지만 어, 이란 같은 나라는 일단 미국하고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대한 좀 그런 좀 반감도 있고 또 뭐 다른 나라들 뭐 드라마 같은 거 외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줘도 이 드라마에서 좀 뭐 폭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노출 같은 거 뭐 이렇게 여성들의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편집을 많이 하겠죠. 특히 거기는 이제 막 여성들이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란은. 자,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특히 이 우리나라 사극은 여성들이 거의 몸을 가리잖아요. 얼굴만 내놓고 거의 얼굴하고 손 정도만 내놓고 이렇게 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 사람들한테 잘 맞는 거죠. 이란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예전에 그 기사를 보고 좀 흥미로웠고요. 일단 이제 뭐 케이팝이 이렇게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이런 케이팝이란 용어보다는 그냥 이제는 뭐 블랙핑크 그리고 뭐 BTS처럼 그냥 우리나라 보이밴드나 이제 걸 그룹이 그냥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팝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팝 가수인데 이제 국적이 한국인 거죠. 자,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도 우리나라가 많이 유치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세계를 무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활동도 하고 이제는 원조를 받던 세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점차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등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도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음,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해서 대한민국이요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게 어디냐 뭐 이런 물음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그게 어디예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약간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국가나 그 지역이 굉장히 오지인 경우에나 가능한 거예요. 아주 시골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나가봐도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면 뭐 북한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있어도 물론 그런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죠. 네. 코리아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한국 하면 알죠, 사람들이. 자,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자, 보니까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네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전통적 가정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족 구성 형태가 한때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네. 핵가족. 그리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자, 2번. K-pop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외국인들 모습이네요. 자, 90년대에 드라마 중심으로 해서 한류라는 문화 열풍이 일어났어요. 자, 2000년 이후에는 K-pop, K-pop이라고 하는 한국 대중가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리고 뭐 지금은 진짜 BTS 같은 그룹은 대단하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팝음악, 락음악 되게 좋아했었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96페이지 현대사 영화인데요. 이거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인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소개했던 영화들도 있어요. 6.25 전쟁 다룬 고지전이라든지 국제시장, 한국 현대사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같이 5.18 민주화 운동 다룬 영화들. 자, 그 다음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반가 반가, 완득이 같은 작품들. 음, 이런 뭔가 우리 현대사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를 다룬 영화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 괜찮은 영화들이에요. 여러분 안 보셨으면 기회 되면 한번 방학을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인이네요. 유아인. 요새 그 지옥이라는 작품에 유아인이 나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 형태는 대가족 중심으로 바뀌었다.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죠? 다문화 사회 갈등 해소하기 위해 다른 문화 이해하고 존중해야죠. 한류 기반 콘텐츠 산업 높은 부가가치 발전하고 있어요. 민주화 진전, 사고와 표현 다양성, 문화예술 분야 눈부신 성장. 맞아요. XO. 자, 2번 풀어볼게요. 오늘날 빈부격차 해결 위해 노력. 정부 지원의 장학제도 필요하죠. 못 사는 사람도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자, 사회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강화. 맞아요. 부모 경제적 지를 자자손손 대물. 이러면 안 되죠. 좋은 사회가 아니죠, 이건.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건 맞는데 빈부격차랑 관련 없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자세죠. 자, 정답은 기억 미은 1번이 됩니다. 3번.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자세래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안 되죠.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나머진 다 맞는 내용. 자, 90년대 한국 대중문화 드라마 중심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한국 문화의 어떤 흐름, 한류라는 것이 시작됐죠. 한류. 자, 아래는 그 다음 뭐 케이팝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